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유엔 본부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미래를 논하던 엄숙한 회의장.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단 한 사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의 충격적인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193개국 대표단은 물론 전 세계로 송출되던 방송 카메라까지 모두 정지했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죠. 술렁임이 분노로 바뀌기 직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후 한국어를 모르면 당신들은 도태될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는 그를 이토록 충격적인 주장의 한복판으로 내몰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믿을 수 없는 증거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사실 이 연단에 서기 몇 년 전 한때 한국을 그저 운 좋은 나라라고 비웃었던 한 오만한 유엔 연구원의 책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마주해야 했던 숫자의 배신, 찢겨나간 보고서, 그리고 역사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진실.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그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이 열립니다. 그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에단 클라크. 한때는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심장에서 숫자의 맥박을 짚으며 세상의 모든 현상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지독한 오만함으로 가득 찬 한 명의 경제학자였습니다. 하버드에서 취득한 경제학 박사학위는 재계 세상을 분석하고 재단하는 견고하고도 합리적인 틀을 제공했으며 유엔 경제개발위원회의 연구원이라는 명예로운 직함은 제 지식에 대한 확신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단단하고도 차가운 갑옷을 입혀주었죠. 저의 정교하고도 복잡한 수백 개의 변수들로 이루어진 분석 모델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심지어는 학문적으로 다소 지루하기까지 한 변수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육중하고 무거운 짙은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에 둘러앉은 저명한 동료들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테이블 위로 비치는 형광등 불빛이 제 안경 아래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죠. 그 나라는 그저 지정학적 운과 전후 복구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쏟아부어진 서구의 막대한 원조, 그리고 서구 자본이 활용하기에 더없이 좋았던 값싼 노동력이 빚어낸 너무나도 설명하기 쉬운 우연한 성공 사례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제 주장은 합리적인 데이터와 지난 수십 년간 학계를 굳건히 지배해 온 저명한 학자들의 검증된 이론에 완벽하게 기반하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일본 출신 연구원 야마다는 얇고 비꼬는 듯한 미소까지 입가에 띄더군요. 그 차갑고 예리한 미소에는 서구의 성공 공식을 완벽하게 모방하여 우등생이 된 아시아의 한국가라는 은근하지만 날카로운 경멸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림자는 결코 원본의 위대함을 넘어설 수 없다고 조용히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냉소적인 평가가 지극히 타당하고 객관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독창적인 철학이나 자신만의 방식 없이 이미 성공한 선배의 그림자를 충실하게 밟으며 성장한 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하버드 시절 존경했던 노 교수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경제 발전에는 명확한 공식이 있네. 에단, 감상적인 민족주의나 문화적 특수성이 끼어들 자리는 없지. 라는 그분의 서늘한 가르침은 제게 성서와도 같았습니다. 그 견고하고도 오만한 믿음의 성벽 안에서 저는 전문가로서의 안락함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지적 우월감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했던 믿음이 제 인생 전체를 뿌리째 뒤흔들고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줄은 당시에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네요.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하고도 우연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 수많은 보고서 더미 속에서 누군가 실수로 끼워 넣은 듯한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그 거대하고 견고했던 성벽에 첫 망치질을 가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작은 사진 한 장은 제 연구의 또 다른 통계적 변수가 아닌 제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가장 거대한 변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사진 속의 풍경이 저에게 무언가 알 수 없는 말을 건네고 있는 듯한 기이한 착각에 빠져들었죠. 그날의 경험은 제 이성의 세계에 던져진 첫 번째 돌멩이였습니다. 사진 속의 풍경은 제가 데이터로만 건조하게 접했던 모든 것이 파괴된 1950년대 한국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포탄이 무자비하게 핥히고 간 삭막한 도시의 폐허 위, 금방이라도 거센 바람 한 줄기에 쓰러질 듯한 위태로운 천막 아래 수십 명의 아이들이 차가운 흙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죠. 그 비좁고 남루한 공간은 교실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열악하고 황량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자그마한 손에는 반듯한 연필 대신 제각각 모양이 다른 작은 나뭇가지가 쥐어져 있었고, 새하얀 노트 대신 축축하고 어두운 흙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해지고 낡았으며 몇몇은 맨발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영양실조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세는 놀라울 정도로 곱고 진지했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그 아이들의 표정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가난과 절망의 그늘을 단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까맣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모든 것이 남김없이 무너져 내린 잿더미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더군요.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고 그 경이롭고도 숭고한 모습은 제가 아는 어떤 고전, 경제학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거룩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극심한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최빈국일수록 현재의 생존에만 몰두하고 미래의 가치를 철저히 포기한다는 것이 개발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아니었을까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처럼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논하는 것은 사치에 불과하니까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는 최소한의 잉여, 자본과 사회적 안정이 확보되었을 때나 가능한 지극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사진 속의 저들은 당장 내일의 끼니조차 불확실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선택, 바로 교육에 자신들의 얼마 남지 않은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천막을 지탱하는 기둥에 기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야윈 얼굴과 단호한 표정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머릿속을 수십 년간 굳건히 지배해왔던 수많은 데이터와 복잡하고 정교한 공식들이 그 작고 낡은 사진 한 장 앞에서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난생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의 탑에 의심과 회의라는 무겁고도 서늘한 망치를 조심스럽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일까? 나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곧장 한국의 경제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처음부터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초심자의 자세로 모든 통계 수치를 원점에서부터 완전히 재검토하고 분석해 나갔죠.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하고도 복잡한 기록들이 제 컴퓨터 모니터 화면 위로 쉴 새 없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것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제 머릿속은 더욱 짙고 어두운 안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GDP 성장률, 수출입 통계, 외환 보유고, 인플레이션율 등 거시 경제 지표들을 모조리 비교 분석했습니다. 초기 자본 축적 과정에서 나타나야 할 전형적인 패턴들이 한국의 데이터에서는 기이할 정도로 변칙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약 20년간 이어진 연평균 10%라는 폭발적인 성장률은 제 합리적인 상식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기이하고도 비정상적인 수치였습니다. 아무런 변변한 산업 기반도 내세울 만한 부존 자원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그런 전례 없는 초고속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기존의 개발 경제학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마치 마법과도 같은 기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서구의 막대한 원조나 일본의 선진 기술 이전만으로는 이 기적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죠. 저는 원조를 받은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데이터를 대입해 보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오히려 원조에 대한 의존성만 높아지거나 부패로 인해 경제가 더욱 파탄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예외도 너무나 특별한 예외였습니다. 1997년 아시아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외환위기. 관련 데이터는 재혼란에 더욱 큰 기름을 부었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거대한 위기의 파도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거쳐 한국 경제까지 송두리째 집어삼켰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더군요. 단 3년이라는 경이적으로 짧은 시간 만에 모든 구제금융을 상환하고 위기 이전 수준을 완벽하게 회복한 기록은 세계 금융 역사상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이고 기적적인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놀라운 데이터 앞에서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저는 그 숫자가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거대한 진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성의 한계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작은 실마리라도 찾고자 저는 제 직속 상관인 크리스토퍼 박사의 묵직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방은 언제나 서늘한 권위와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옥스퍼드 출신의 전형적인 영국 신사로 서구 경제 모델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맹신하는 보수적인 인물이었죠. 그는 제가 잔뜩 흥분해서 내민 자료들을 아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이내 얼굴에 지루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IMF의 엄격하고 합리적인 지침을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잘 따른 모범생일 뿐이라는 이미 예상했던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적인 성공은 그저 서구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처방전을 군말 없이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그의 최종 결론이었네요. 그는 제 데이터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보게, 에단, 결국은 시장 원리야.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견디고 경제의 군사를 빼낸 거지. 특별할 것 하나 없어. 하지만 그 지나치게 단순하고 오만한 설명은 제 마음속에서 화산처럼 피어오른 근본적인 의문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논리에는 어떠한 빈틈도 없어 보였지만 제 가슴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처방전을 받았던 필리핀은 왜 회복에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고 아르헨티나는 왜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끝없는 고통의 터널에서 헤매고 있는 것일까요? 같은 조건, 같은 처방 속에서 유독 한국만이 보여준 이 놀라운 회복 탄력성의 진짜 근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저의 계속되는 질문을 학문적 미성숙에서 비롯된 치기 어린 집착으로 치부하며 대화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자네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군. 감상적인 태도는 학자의 덕목이 아니야. 그의 마지막 말은 차갑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의 연구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진리라고 믿어왔던 경제학의 대전제가 어쩌면 이 작은 나라의 사례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식적인 연구 주제에는 최소한의 시간만을 할애한 채 저만의 비밀스러운 탐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존의 방법론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2층 기록들 속에 해답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다시 마주친 야마다 연구원은 제게 다가와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빠른 회복이 결국 일본의 부품과 기술에 의존한 결과일 뿐이라며 본질적으로는 일본 경제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논리 정연했지만 제 마음속의 의문을 해결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미묘한 경쟁 심리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오히려 제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서구 중심의 오만함으로
야마다는 일본 중심의 경쟁심으로 현상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들의 견고한 편견 속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는다는 외로움과 동시에 나만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묘한 사명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저만의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 학자로서의 명예와 경력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미스터리의 끝을 파헤쳐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외롭고도 위험한 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연구 시간을 피해 저는 매일 밤 아무도 찾지 않는 유엔 도서관의 깊숙한 지하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그곳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서고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제 발소리가 유령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뽀얗게 먼지가 쌓인 서고 사이를 헤매는 제 모습은 마치 미지의 유적을 탐사하는 고고학자와도 같았죠. 저는 빛바랜 기록들이 잠들어 있는 낡은 서류철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 잊힌 역사와 폐기된 통계들이 제 손끝에서 힘없이 바스러져 갔습니다. 며칠을 아무런 소득 없이 허탕만 치던 어느 날 밤, 저는 서고 가장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아시아 현장 비공식 보고서라는 제목의 서류철 하나가 제 눈길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기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았네요. 저는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1960년대 서독 정부의 한 하급 관료가 작성한 독일에 파견되었던 한국 광부들에 대한 아주 사적인 관찰 기록이었더군요. 보고서의 내용은 제가 읽어내려가는 한 문장 한 문장이 모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노동자들이 경악하며 혀를 내두를 정도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아무런 불평 없이 견뎌냈고, 그렇게 피땀 흘려받은 월급의 90% 이상을 고국의 가족들에게 남김없이 송금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 광부와의 짧은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쉬지도 않고 일만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우리가 여기서 편하게 쉬면 고향의 우리 아이들은 계속 굶어야 합니다.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함께 파견되었던 간호사들은 자신의 끼니를 멀건 수프와 딱딱한 빵으로 때우면서까지 번 돈을 모두 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기록들을 읽으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현재를 온전히 희생하여 가족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사려는 처절한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 속에서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희생을 통해 집단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제가 아는 경제학,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발견한 1970년대 포항제철 건설 현장의 기록은 제 가설에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한 일본인 기술자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관리자가 없어도 스스로 동이 트기 전인 새벽 4시에 모여 일을 시작했다는 경이로운 관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비가 고장나면 월급을 쪼개 부품을 사오고 밤을 새워 직접 수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동이 아니라 마치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쟁과도 같다는 그의 마지막 문장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빛바랜 기록들 속에서 이름 모를 한 노동자가 남긴 짧은 말이 제 가슴을 아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제철소가 살아야 우리나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너무도 단순하지만 강렬하고도 숭고한 문장이었죠. 저는 그 문장 속에서 수십 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과거의 기록들이 현재의 사건들과 하나의 거대한 고리로 연결되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그 어떤 강요도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금을 들고 나왔던 사건 또한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수십 년을 굳건히 관통하는 일관된 행동 패턴을 집단, 의식이라는 학문적인 가설로 조심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단기적인 이익보다 집단의 장기적인 미래를 우선시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사회적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이 제 생각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의 기사, 정부가 발행한 백서, 외신 기자들의 취재 노트, 관련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기록까지 닥치는 대로 모으고 또 모았죠. 그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제가 희미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이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무려 351만 명의 시민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숫자였네요. 그들이 나라를 위해 내놓은 금의 총량은 자그마치 227톤에 달했고 그 가치를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21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IMF로부터 빌려온 막대한 차관의 상당 부분을 순수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갚아나간 셈이었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자료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저히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개인의 선택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 거대한 희생의 물결을 이끌어낸 거대한 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학 이론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들 속에는 당시의 절박하고도 뜨거웠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들이 마치 화석처럼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노부인이 평생을 자신의 몸처럼 간직해온 낡은 결혼반지를 기부함에 넣으며 남긴 짧은 말이 제 심장을 아주 세차게 울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이까짓 반지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그 한마디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배워온 경제학의 모든 이론들을 단숨에 뛰어넘는 위대하고도 숭고한 통찰이 담겨 있었죠. 그녀의 주름진 손과 떨리는 목소리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들고 와 은행 창구에서 펑펑 울음을 터뜨렸다는 한 어린 아이의 이야기는 제 눈시울마저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라는 아이의 순수하고도 간절한 외침은 그 어떤 저명한 학자의 난해하고 복잡한 분석보다 더 명료하게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 극복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한 민족의 위대한 정신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적이고도 감동적인 서사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학의 시선으로는 지극히 비합리적이었지만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려는 더 큰 관점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발견에 제 온몸은 주체할 수 없는 흥분으로 세차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인류 경제학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도 모른다는 벅찬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꼬박 새워가며 제가 발견한 이 놀랍고도 위대한 진실을 한 편의 긴 보고서로 쏟아냈습니다. 경제학이 놓친 마지막 변수, 한국인의 집단 의식이라는 다소 도발적이면서도 직설적인 제목을 붙였죠. 저는 이 보고서가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던 서구 중심의 경제학계에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내내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강력한 선언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게 닥쳐온 것은 학문적 찬사가 아닌 너무나도 차갑고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제 개인 컴퓨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에게 무방비로 공격당했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했던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의 성공, 신화를 의도적으로 미화하려는 데이터 조작 사기극이라는 끔찍하고도 모욕적인 제목으로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더군요. 분노와 당혹감에 몸을 떨고 있는 제 앞에 싸늘한 표정으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제 직속상관 크리스토퍼였습니다. 그는 제 눈앞에서 제가 밤새워 작성했던 원본 보고서를
경멸의 미소와 함께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는 제가 감상주의에 빠져 학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객관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경멸 어린 미소가 선명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서늘한 목소리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롭게 벼려진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죠. 내가 찾아낸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그저 너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감상적인 판타지에 불과하다는 그의 잔인한 조롱이 제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저의 모든 것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저에게 진실을 고의로 왜곡했다는 파렴치한 오명을 씌워 파면 조치했고, 제가 몸담았던 학계는 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이단아 취급하며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려 대중을 선동한 아마추어 사기꾼으로 저를 몰아세웠죠. 평생을 바쳐 정직하고 성실하게 쌓아온 저의 경력과 학자로서의 명예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끔찍하고도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무능한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크리스토퍼가 제 보고서를 찢어버릴 때 야마다 연구원이 복도에서 그 모습을 물끄러미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평소의 냉소적인 미소 대신 무언가 혼란스러워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그의 눈빛에서 작은 동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고 저는 그렇게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바로 그 순간 제게 한 통의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진짜 답은 경주에 있다. 김도연이라는 이름을 찾아라는 아주 짧고도 강렬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누가 봐도 금 모으기 운동의 최초 계획으로 보이는 낡고 빛바랜 메모.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순간 야마다의 흔들리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제 모든 것을 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희미하게 각인되어 있던 전쟁 폐허의 이미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유리창이 깨지듯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죠. 제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거대하고 화려한 마천루와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들의 행렬은 제가 데이터로만 건조하게 분석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아주 깊고 선명한 인상을 남겼던 것은 너무나도 정연하면서도 동시에 생동감과 활기가 넘치는 지하철의 풍경이었네요. 사람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스스럼 없이 돕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 포항제철소와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외환위기 기념관을 차례로 둘러보며 한국의 경이로운 압축 성장사를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 거대한 숫자 너머에 존재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비로소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회적 자본의 진짜 실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번 여정의 진짜 목적지는 이 화려하고 거대한 근대화의 상징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주로 가기 전 수소문 끝에 1997년 당시 경제부 기자로 활동했던 한 중년의 언론인을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지만 제 진심을 느꼈는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으며 정부조차 사실상 포기 상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감상주의라며 평가절하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군중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려는 절박한 책임감이었다고 말입니다.
그의 생생한 증언은 제 가설에 현실적인 살을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마침내 경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메일에 적혀있던 낯선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아주 작고 소박한 한옥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낡은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대돌 위 마루에 조용히 앉아있던 초라한 행색의 한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깊고 고요한 눈매에는 평범함 속에 감춰진 비범하고도 강직한 기운이 서려 있는 듯했네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담담하고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을 김도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다음 한마디에 저는 잠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나라를 절망에서 구하고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 거대한 금 모으기 운동의 첫 불씨를 당긴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마치 북소리처럼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 선생은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찻잔을 제게 조용히 건네며 아주 나지막하고도 담담한 목소리로 1997년에 그 혹독했던 겨울의 기억을 꺼내놓았습니다. 국가부도라는 절망적인 소식이 연일 모든 언론을 뒤덮던 그때 그는 시장의 허름하고 비좁은 국밥집에서 몇몇 아주머니들이 나누는 한탄 섞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자식들 세대에게 빚더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그들의 소박하지만 간절하고도 단단한 목소리에서 그는 아주 작지만 뜨거운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름 없는 시민운동에 바쳐온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 작디작은 불씨가 세상을 바꿀 거대한 들불로 번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었죠. 이후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주요 언론사에 이 소식을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치밀하고도 정확한 계획대로 시장, 아주머니들의 작은 움직임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는 이 모든 거대한 과정의 배후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국민들의 이 자발적이고도 폭발적인 움직임에 깊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 어떤 저명한 경제 전문가나 노련한 관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국민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자 정부의 지시나 대책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었죠. 김도연 선생은 아주 담담한 표정과 목소리로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작은 불씨를 가장 바람이 세게 부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옮겨 붙여준 것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이 위대한 국민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것은 이름도 얼굴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었다는 그의 말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낡고 커다란 상자 하나를 제게 건네며 이제 이 기록들이 담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올바르게 알리는 것은 온전히 자네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자의 묵직한 무게가 마치 제게 주어진 운명의 무게처럼 고스란히 양쪽 어깨 위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가 제게 건네준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상자 안에는 세상에 단 한 번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위대한 역사의 조각들이 빼곡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빛이 발해 누렇게 변해버린 흑백 사진 속에는 갓돌이 지난 아기의 작은 금반지를 빼내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젊은 어머니의 안타까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당시에 긴박했던 회의록으로 보이는 낡은 문서의 귀퉁이에는 정부는 전면에 나서지 말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만 할 것, 국민이 스스로 나서서 이 위기를 해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김도연 선생의 단호한 친필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짧고도 강렬한 문장에서 저는 이 거대한 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 철학을 명확하게 엿볼 수 있었네요. 그는 그 모든 귀중한 기록들을 제게 남김없이 넘겨준 뒤 창밖의 먼 산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으니 부디 이 위대한 진실을 세상에 남김없이 알려달라는 간절하고도 비장한 부탁이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바로 그 순간
제 뺨 위로 저도 모르게 뜨겁고도 무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바로 그제야 비로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반세기 만에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의 실체를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두 명의 뛰어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나 완벽하게 설계된 선진적인 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결코 아니었죠.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수백만 명의 평범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타오르던 뜨거운 불꽃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낸 위대하고도 숭고한 합창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숭고하고도 거룩한 진실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연 선생의 마지막 유언을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품고 저는 제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을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숭고했던 역사의 충실한 증인이자 진실한 전달자가 되는 것이 이제는 제게 주어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곳 다보스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서둘러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김도연 선생이 건네준 상자 속의 자료들을 밤을 새워가며 꼼꼼하게 정리하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목소리와 감정선을 제 보고서에 고스란히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뉴욕에 있는 크리스토퍼 박사가 저를 유엔의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서 만난 김도연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정체불명의 사기꾼이며 제가 그와 결탁하여 유엔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격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었죠. 저는 잠시 절망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이런 비열한 방해 공작이야말로 제 주장이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반증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또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야마다였습니다. 그는 크리스토퍼가 다보스 포럼의 주최 측에 압력을 넣어 제 발표 시간을 취소시키려 하고 있으며 만약 제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사전에 매수한 언론을 통해 저를 사기꾼으로 매장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이 부정의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저를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의 용기에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크리스토퍼의 약점이 될 만한 과거의 연구 자료들을 비밀리에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인 동료의 용기 있는 지지 속에서 저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다는 크리스토퍼가 과거의 중남미의 경제 위기를 잘못 예측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의 내부 보고서를 찾아내어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그의 완벽해 보이는 경력의 치명적인 흠집이 될 수 있는 자료였죠. 저는 이 자료를 제 발표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동료의 지지라는 든든한 방패를 들고 다시 한번 다보스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비장한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묻힐 뻔했던 위대한 역사의 진실을 세상에 바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스위스 다보스의 화려한 세계경제포럼 발표 무대 위에 섰습니다. 청중석 가장 앞줄에 앉아 저를 노려보는 크리스토퍼의 얼굴에는 저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과 차가운 경멸이 가득했죠. 그는 제가 단상에 오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고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여 학계의 명예를 더럽힌 파렴치한 사기꾼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내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소란스러워졌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저처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단단히 잡고 제 앞에 앉은 수백 명의 석학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모으기 운동에 보이지 않는 최초 기획자였던 김도연 선생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이 지켜온 실제 기록들이라고 말입니다. 제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격에 청중들은 더욱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고 크리스토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증명되지도 않은 익명의 늙은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 중요한 포럼의 본질을 흐리려 드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하고도 거만한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로 그와 무의미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온 BBC의 다큐멘터리 영상과 김도연 선생의 마지막 증언이 담긴 영상을 옆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에 함께 띄웠죠. 영상 속에는 한 할머니가 수십 년간 간직해온 결혼반지를 떨리는 손으로 빼는 모습과 어린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돼지 저금통을 힘껏 내미는 장면이 너무도 생생하고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도연 선생이 아주 담담하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금 모으기 운동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막힘없이 증언하는 모습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꾸밈없는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네요. 모든 영상이 끝나자 장내에는 그 누구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하는 무겁고도 엄숙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어떤 반박도 변명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진실의 압도적인 힘이 회의장 전체의 공기를 무겁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크리스토퍼의 창백한 표정이 그 모든 상황을 남김없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한 논리의 성이 이름 없는 한 노인의 담담한 진실 앞에서 처참하고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그저 멍하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잠시 동안의 무겁고도 길었던 정적이 흐른 뒤 청중석의 한쪽 구석에서부터 조심스러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고도 미약했던 박수 소리는 이내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폭발적인 환호와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되어 회의장 전체를 가득 메우고도 남을 만큼 울려 퍼졌죠. 세계적인 석학으로 존경받던 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마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그동안 인간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변수를 간과하고 있었다며 제 연구에 대한 깊고도 진심 어린 지지를 표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한 무명의 연구원, 한국의 사례를 통해 세계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라는 제목의 일면 기사로 제 발표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저의 비주류 이론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혁신적이고도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제 인생에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제 연구 결과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사회적 자본과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특별 연구팀을 즉시 발족시켰습니다. 하버드와 MIT 같은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들에서도 한국형 경제 모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토론하는 새로운 과목들이 앞다투어 개설되었죠. 하루아침에 저는 학계에서 쫓겨난 비운의 배신자에서 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성공적으로 열어젖힌 위대한 혁신가로 재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스럽고도 벅찬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제 마음은 온통 경주의 작은 한옥에 홀로 누워 계실 김도연 선생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찬사와 인터뷰 요청을 정중하게 모두 뒤로하고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기쁘고 영광스러운 소식을 단 한 사람, 그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낸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영웅이었으니까요. 저는 저에게 쏟아지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자리를 뒤로하고 한달음에 다시 경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한 것은 김도연 선생의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아닌 병상에 누워 계신 그의 몹시 쇠약해진 모습이었죠. 그는 가쁘고 힘겨운 숨을 몰아쉬면서도 저를 보자마자 희미하게나마 웃어 보였습니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손을 힘겹게 들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입가에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한 옅은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걸려 있었네요. 자신은 그저 세상에 이름 없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다가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자네 덕분에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영원히 남길 수 있게 되었다며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지막 말을 아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한국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기어이 가능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부디 꼭 기억해달라는 당부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제 심장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평온한 잠에 들 듯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고 제 손에 남아있던 그의 희미하고도 따뜻했던 온기는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지막 길을 밤이 새도록 묵묵히 지켰습니다. 며칠 뒤 그의 소박하고도 조촐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저는 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죠. 이제 온 세상이 선생님께서 그토록 지키려 하셨던 위대하고도 숭고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비록 세상에 자신의 이름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한 무명의 영웅으로 조용히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남긴 숭고한 정신과 신념은 제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제 남은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유지를 받들어 이 위대한 진실을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학 강단에 서서 미래의 경제학을 이끌어갈 젊은 학생들에게 제가 온몸으로 깨달았던 살아있는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만들어낸 압축적인 성장의 기적은 차가운 자본이나 눈에 보이는 기술의 합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낸 국민의 집단 의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대한 자산 덕분이었다고 말이죠. 제 강의를 듣는 수많은 학생들은 마치 한 편의 소설 같은 저의 이야기에 숨을 죽인 채 깊이 몰입하곤 합니다. 저는 강의 마지막에 항상 한국의 오래된 속담이 적힌 슬라이드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그 단순하고 소박한 문장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위대한 힘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고도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네요. 그것은 단순한 협력이나 효율성의 의미를 넘어서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 세대가 기꺼이 자신의 행복을 감수하는 숭고한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어느 맑은 날 한 한국계 학생이 제게 다가와 수줍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 역시 1997년에 그 혹독했던 외환위기 당시 결혼 예물로 받았던 소중한 금반지를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나라를 위해 내놓으셨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 학생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리며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희생하신 당신의 할머니 같은 분들이 인류 경제학의 새로운 역사를 자신의 온몸으로 직접 쓰신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말해주었네요. 학생의 까맣고 깊은 눈동자에는 벅찬 자부심과 뜨거운 감동이 조용히 어리는 듯 했습니다. 한때는 저의 깊은 무지와 지독한 편견 속에서 영원히 묻히고 사라질 뻔했던 한국의 위대한 불꽃은 이제 저를 통해 그리고 제 강의를 듣는 수많은 젊은 학생들을 통해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새로운 희망의 불꽃으로 영원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넓은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